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 정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우는 올해로 49이 되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혼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삶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정우는 수진과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만이었죠.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성격 차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죠. 정우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먼저 꺼낸 사람은 수진이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서로를 위해서.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결혼 후 몇 년간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수진은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정우는 그게 모든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점점 더 슬퍼졌고 미소는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정우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승진 경쟁이 치열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까지 복잡한 감정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정우는 수진의 마음이 떠나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이혼 후 정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고 몇 번 소개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정우의 머릿속에는 늘 수진이 있었죠. 수진이 좋아하던 음식, 수진이 웃던 모습, 수진과 함께 걷던 길, 모든 것이 수진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수진과 맞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수진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왜 그토록 차갑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났던 걸까요? 정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일상은 반복되었고 시간은 그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딘가 허전할 뿐이었죠. 정우는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사람은 원래 이렇게 무뎌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정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거리는 한산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우는 코트깃을 여미며 지하도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지하도는 형광등 불빛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낙서와 광고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정우는 이 길을 5년 동안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늘 같은 풍경, 늘 같은 사람들이었죠. 가끔 노숙인 한두 명이 구석에 앉아 있곤 했지만
정우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외면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하도 중간쯤 되는 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담요 밖으로 나온 그 손은 뼈만 앙상했지만 정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약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반지 자국.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정우는 천천히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이 파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정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깔끔하게 화장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걷던 수진이 지금 지하도 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수진도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하려는 것처럼요. 수진 씨 맞죠?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요를 더 꽉 끌어안으며 몸을 움츠렸죠. 수진 씨, 나예요. 정우예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수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수진은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죠.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수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 모르는 척하고 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담요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죠. 정우는 황급히 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지하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우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돈을 모두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지하도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하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지하도를 채웠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수지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고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죠. 그런 수진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전화번호는 진작에 지웠지만 기억하고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다음 날 토요일 정우는 새벽부터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보이지 않았죠. 정우는 근처 노숙인들에게 수진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물어봤습니다. 40대 후반 여자분인데요. 키가 한 160cm 정도 되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한 노숙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 알아요. 가끔 여기 와요. 근데 며칠째 안 보이던데. 정우는 더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노숙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 여자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거든요. 찾기 힘들거려. 정우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역 근처, 남대문 지하도, 청계천 주변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수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출근했지만 정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상사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퇴근 후 정우는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는 지하도 구석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낡은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힘이 없어 보였죠. 수진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찾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같이 가요. 밥이라도 먹어요. 정우는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은 저항했지만 기력이 없었죠. 정우는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주인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 열쇠를 받아 수진을 안으로 데려갔죠. 여기서 씻으세요. 제가 옷이랑 음식 사올게요. 정우는 수진을 방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속옷과 간단한 옷을 샀고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포장했죠. 다시 모텔로 돌아왔을 때 수진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수건으로 수진의 머리를 말려줬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정우는 음식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수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집지 못했죠. 정우가 짜장면을 그릇에 덜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정우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물었습니다. 수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 찾지 말아요. 그게 나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찾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같이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정우는 놓지 않았죠. 놓아요. 제발. 싫어요. 이번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죠. 수진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후 정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왜 수진이 이렇게 됐는지, 왜 자신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혜진은 수진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절친이었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죠. 여보세요, 혜진 씨, 저 정우예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우 씨 웬일이세요? 혜진 씨, 급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정우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정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수진이를 봤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지하도에서요.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혜진 씨, 알고 계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수진이가 저렇게 된 거죠? 혜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이혼 직전에 임신했었어요.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정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했어요.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출혈이 있었대요.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래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유산,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말하고 싶어도 못했대요. 어머님이. 정우 씨 어머님이 수진이한테 떠나라고 했다잖아요.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유산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래요.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그 소리를 어머님이 들으셨나 봐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수진이한테 오셨대요. 병원에. 그리고 울면서 부탁하셨다잖아요. 정우를 위해서 떠나달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정우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우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혜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어머님이 무릎까지 꿇으시니까 수진이가 결국 받아들였대요. 정우 씨 행복을 위해서라고. 자기 때문에 정우 씨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정우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군요. 수진이가 먼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정우 씨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정우 씨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낫다고. 정우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수진의 손이 떨렸던 것.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수진의 눈빛.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그 후에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았죠. 가끔 만나면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더라고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요,
1년쯤 지났을 때 수진이 원룸에 찾아갔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관리인한테 부탁해서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가 방 안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울증이래요. 심각한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를 권했는데 수진이가 거부했어요. 돈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병원비도 대주고 같이 살자고도 했죠. 근데 수진이가 싫다고 했어요. 민폐 끼치기 싫다고, 혼자 괜찮다고, 그렇게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원룸도 빼고 나갔더라고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1년 전쯤 우연히 거리에서 봤어요.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가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도망갔어요. 절 피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봤지만 매번 도망갔어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이 수진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진이 이렇게 된 겁니다. 혜진과 헤어진 후 정우는 곧바로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정우는 참을 수가 없었죠.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려 어머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반가워했죠. 어머, 정우야, 무슨 일이니? 전화도 없이. 정우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정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주 앉았죠.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임신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게 무슨 소리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유산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하셨다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인가요?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진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잖니. 너는 외아들인데 어떻게 손주도 못 보고 살라는 거니?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수진이를 버릴 이유가 되나요? 정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정말이야. 너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니. 수진이랑 있으면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수진이가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수진이 인생을 망친 거예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단다. 수진이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잖니.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어.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면서 떠나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정우야, 정우야.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던 수진, 결혼식 날의 수진, 그리고 지하도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던 수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시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하도를 몇 바퀴고 돌았지만 수진은 없었죠. 서울역, 남대문, 을지로. 정우는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정우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힘이 없어 보였죠. 수진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왜 자꾸 찾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임신한 것도, 유산한 것도,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도 다 알아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면 뭐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에요. 수진 씨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제발 저랑 같이 가요. 병원에 가요. 치료받아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수진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저 아파요. 많이 아파요. 2년 전쯤부터 계속 아팠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갈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같이 가요. 수진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죠. 수진 씨, 피가.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요. 정우는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수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죠. 정우는 택시를 잡아 간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 씨도 착하잖아요. 너무 착해서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정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의사를 기다렸죠. 수진은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치료로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정우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환자분이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와 빈혈도 심각한 상태고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너무 오래 방치하셨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감염 위험도 높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환자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잘 지켜봐 주세요. 정우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치료 잘 받으면 나을 거래요. 정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정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우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진 씨가 다시 돌아와줘서.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됐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수진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기 창문 너머 보여요. 뭐가요? 별이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우도 창문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쁘죠? 네, 예뻐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봐요. 만약 제가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임신했다가 유산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살았을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수진 씨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수진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정우가 불렀지만 수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견뎠어?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혜진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죠. 어머니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우는 혼자 청계천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노숙하던 그곳이었죠.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쉼터에 나가 밥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거리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수진의 기일이 되면 정우는 청계천 다리 밑에 꽃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하죠. 수진 씨,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정우는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나누며 수진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마지막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